안녕하세요. DJI는 스펙에 집착하지 않았다. 포노 사피엔스. 오늘은 책을 다 읽고 웬만하면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계의 최고 기업은 DJI입니다. DJI, 드론계의 최고 기업. 가장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제품인 드론이 어떻게 소비자 중심 시장에서 성공했는지를 보면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DJI의 창업자 프랭크 왕은 드론을 개발하면서 스펙에 집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 기업들이 대부분 집중한 것은 숫자이다. 얼마나 오래 비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날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지만 고민하며 개발에 집중했다. 반대로 프랭크 왕은 소비자가 드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찾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와 비디오 찍기에 푹 빠져있던 소비자에게서 찾아낸 건 미디어에 대한 욕구였다. 소비자들은 하루에만 수십억 장의 사진과 비디오를 SNS에 올리며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즐기고 있었다. 직접 찍은 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지금껏 보지 못한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 같았다. 그래서 프랭크 왕은 드론에 프로페셔널 영상 촬영 기기라는 스토리를 담았다. 그리고 촬영된 미디어의 디테일에 대해 집착하며 확실한 차별을 위해 헌신했다. 심지어는 함께 창업한 동료들이 이제 출시할 만큼 충분한 기술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회사가 어려워져 동료들이 다 떠난 후에도 프랭크 왕은 디테일의 완성에만 집중했다. 할리우드의 감독들에게 시제품을 보내 영상의 질이 만족할 만한지 끊임없이 체크하며 완성도를 높여갔다. 디자인도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최고의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집중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출시된 DJI의 드론은 출시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DJI는 그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드론 시장의 최고 기업으로 부상한다. DJI의 드론의 인기를 폭발시킨 건 소비자들이 직접 찍은 비디오들이다. 여기에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DJI 제품으로 촬영되었다는 스토리가 양념처럼 더해졌다. 이 스토리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 멋진 영상을 찍고 싶어 라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했다. 2017년 DJI의 매출은 27억 달러, 약 3조 300억 원을 넘겼다. 값싼 드론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고가의 DJI 드론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스토리는 그만큼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 힘으로 DJI는 드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DJI 성공의 핵심은 영상의 퀄리티를 지켜주는 다양한 기술의 디테일이다. 결국 스토리의 완성은 기술이 만들어낸 것이다. 영상의 해상도, 비행속도, 정지 능력 등 수치만으로는 환상적인 영상을 찍어내는 드론에 대해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감성의 디테일을 이해하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이다. 아티스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의 개발에는 융합이 필수이다.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에서 출발해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 세일즈맨까지 모든 직원들이 디테일의 완성을 위해 집착해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스토리가 준비되면 그 표현은 미디어로 완성한다. 디지털 소비 문명의 특징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열광적인 팬덤도 미디어의 링크가 SNS를 타고 번져나가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미디어 제작의 능력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드라마나 비디오 클립을 미리미리 학습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타깃 고객과의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 타깃 고객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이해해야 한다. 타깃 고객이 좋아하는 유튜버는 누구인지, 그들이 만든 콘텐츠의 특징은 무엇이고,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잘 조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고 데이터를 다루는 스킬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내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 인생을 5분짜리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담아내겠는가? 갑자기 막연하다. 회사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기획하는 상품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나는 매년 메가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나 영화는 꼭 몰아서 본다. 메가 히트 음악도 꼭 들어본다. 2018년의 시대 트렌드를 제대로 보여준 기가 히트 메이커 BTS의 관련 콘텐츠는 모두 섭렵했다. 책도 SNS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부지런히 읽어본다. 이렇게 과거의 트렌드와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준 콘텐츠는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미디어 콘텐츠의 히트 트렌드와 유통 방식을 학습하면 성공적인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제작의 감성을 유지할 수 있다. 빅히트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항상 감성의 레이더를 바짝 높여놓고 학습을 해야 한다. 물론 콘텐츠를 보면서 느끼는 희열은 덤이다. 옴니채널, 실시간 가격이 바뀌는 세상. 우리는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제는 안정되었다고 생각한 플랫폼이 어느새 다른 방식의 플랫폼에 의해 밀려나고 그마저도 또 새로운 방식에 의해 교체되고는 한다. 그래서 그 변화를 쫓아가며 학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이래저래 혁명은 참 피곤하다. 유통의 옴니 채널 구축. 비즈니스 플랫폼은 마켓의 섹터가 세분화되는 것만큼이나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는 중이다.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그래서 매우 넓다. 우선 국가별로 특성이 많이 달라졌다. 서유럽과 일본처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 속도가 느린 국가에서는 기존 유통망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마케팅 방식도 기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이나 미국은 이미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을 했다.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 통계도 이를 입증한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지상파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반면 미국이나 중국은 미디어 소비 방식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50% 이상 이동한 상태다. 미디어 소비 패턴이 상품 구매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이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데 있어 국가별, 지역별, 타깃별 소비 패턴을 분석해야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 앞서 언급했듯 애경산업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왕홍 중심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론칭했다. 당시만 해도 화장품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오프라인 로드숍이 핵심이었다. 중국 내 기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금액도 어마어마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왕홍 판매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출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애경의 시도는 매우 신선한 도전, 그렇지만 곧 실패할 것이 예상되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떤 판관비도 지출하지 않고 왕홍을 통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로만 승부를 보기로 했으니 기존 상식으로 보면 어려운 도전이 맞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불과 4년 만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중국 관광객에 기대던 국내 로드쇼 판매는 급감하고 왕홍 기반의 온라인 수출은 효자 중에 효자 유통망이 되었다. 화장품이라는 상품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 변화에 맞춰 기업의 전략을 유연하게 이동해 얻어낸 성과이다. 소비자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에 도전하는 것은 어느새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2018년 소비 트렌드를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화장품, 패션, 신발 등 유행에 민감한 소비재의 유통 플랫폼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게 분명하다. 오프라인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는 급증했다. TV 광고의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유튜브를 통한 스토리 확산과 팬덤 현상은 더욱 강력해졌다.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스토어들은 줄어드는 매출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잡기 쉽지 않다. 본사는 본사대로 고민이 많다.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확대되는데 오프라인 로드숍을 배려하려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순식간에 가격이 변화하는 게 일상이다.
스마트한 고객들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면 바로 검색하고 가격이 더 싸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오프라인 스토어에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구매를 하든 가격이 통일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시행하려면 모든 유통망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통의 옴니 채널 구축이라고 한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가진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옴니 채널 정책과 오프라인 유통망의 컬래버레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마케팅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이라고 꼭 시장이 축소되는 것만도 아니다. 디지털 소비 문명이 앞서가는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그런 현상이 명확하다. 다만 기본적인 트렌드는 디지털 플랫폼의 이동이다. 오프라인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명의 교체에 따른 혁명기에 보장된 성공의 왕도는 없다. 늘 성공 모델을 카피해서 발전시킨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오로지 하나의 왕도는 고객이 왕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다. 혁명의 시기이다. 특히 비즈니스 플랫폼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 중이고 그걸 알려주는 교육기관과 콘텐츠도 충분하지 않다. 개인이라면 스스로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구글링을 하고 SNS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전문 지식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회사라면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IT 담당 부서의 성격도 바꿔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식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에게 공급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트렌드도 정리해서 공유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등장하면 성공과 실패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결과를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근 애자일 경영이 화두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1년치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전체가 열심히 활동한다. 그리고 연말에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다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편적인 사업 방식이고 조직 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로는 시장에 적응이 어려워졌다. 1년치 계획을 짜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계획의 가정에 포함된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버리니 계획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애자일 경영이다. 애자일 경영? 본부 경영진에서 계획을 세워 하부 조직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접점에 있는 소규모 팀에게 경영의 정권을 부여하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기업 중 3분의 1이 연 단위 성과평가 경영 방식에서 애자일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 중심 경영이 철학이 이제 경영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비즈니스 플랫폼의 변화는 기업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새로운 전략으로 고객의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노 서비스, 불편해도 재밌으면 산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공은 팬덤에 달려있다. 그 팬덤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킬러 콘텐츠이다. 소비자와의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가 훌륭하다고, 미디어가 잘 만들어졌다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을 선택했다고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가 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킬러 콘텐츠는 대부분 경험이 결정한다. 사용해본 고객의 추천만큼 팬덤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소는 없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는 고객 감동을 일으킬 만한 디테일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전문성이 승부를 좌우한다. 업의 본질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포인트, 줌 피자의 맛. BTS의 팬덤은 음악과 멤버의 매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형식은 동영상이었다. 음악의 수준, 가사의 메시지, 가창력, 멋진 춤, 멤버들의 진정성, 방탄TV 매력 등등이 잘 어우러져 엄청난 폭발력을 만들어낸 케이스이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음악이었다. 노래가 좋으니 이건 꼭 들어봐야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존도 팬덤을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배송 방식과 가격 정책이 매력적이니까 무려 119달러의 연회비를 내면 119달러의 연회비를 내면서까지 프라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한다. 1억 1천만 명의 프라임 서비스 가입자가 바로 팬덤의 실체이다. 최저 가격에 좋은 상품을 배송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킬러 콘텐츠가 있고 거기에 상품 추천, 에코, 프라임데이, 세일 행사 같은 재밌는 혜택까지 있으니 가입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존을 다른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차이 킬러 콘텐츠이다. 킬러 콘텐츠는 이건 꼭 경험해 봐야 해 라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권유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스타벅스 커피는 어디서 구매하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은 모든 커피 프랜차이즈가 신경쓰는 부분이다. 부분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대신 스타벅스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메뉴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또 다양해지고 개인화된 고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메뉴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중에 고객 반응이 좋은 메뉴는 전매장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고객들이 최고의 애정 하는 메뉴를 하나씩 갖게 만든다. 스타벅스가 고객을 열광케 한 또 하나는 바로 앱이다. 스타벅스 앱은 사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다. 그 안에 담긴 킬러 콘텐츠가 없었던 탓이다. 2016년 스타벅스는 경쟁 기업들이 스탬프 12개에 공짜 커피 한 잔이라는 기본 서비스를 고수하는 사이 스타벅스 앱에 쌓인 포인트로 샌드위치도 크로상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열어버렸다. 그리고 앱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해 갔다. 포인트로 샌드위치를 공짜로 먹어본 사람들이 SNS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사람이 앱을 깔고 이걸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포인트 쌓는 재미에 시간이 걸려도 스타벅스를 꼭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스타벅스 앱은 신용카드 선결제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2016년 1분기 미국 내 선결제 금액이 무려 12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결제할 때에도 한번 흔들면 더 이상 터치도 필요 없으니 간편하다. 줄 서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멀리서도 미리 주문 가능한 사이런 오더.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 최초 개발에 확산된 킬러 콘텐츠까지 생겼다. 이제 미국에서 220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하고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40%가 앱 결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스타벅스 상품의 매력과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배려가 결합해 킬러 콘텐츠로 작동한 사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박을 낸 줌 피자도 킬러 콘텐츠로 성공한 사례다. 줌 피자는 피자 생산에 4대의 로봇을 투입한 회사다. 로봇으로 피자를 굽는다는 건 흥미로운 스토리이긴 하지만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재미 요소는 될 수도 있다. 역시 음식의 본질은 맛이다. 이 회사는 피자 도에 토마토 소스를 발라 일단 초벌로 오븐에 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초벌 피자 위에 치즈와 토핑이 잔뜩 올라가고 그 상태로 아직 굽지 않은 피자를 로봇이 다시 오븐 속으로 집어넣는다. 이 오븐은 책꽂이 형태의 이동식 오븐으로 배달용 트럭에 오븐체로 옮겨진다. 이때부터 기술이 들어간다. 아직 굽지 않은 수십 개의 피자는 배달 트럭 오븐 안에 실려 출발한다. GPS를 이용해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하기 4분 전이 되면 그곳에 배달된 피자가 든 오븐이 작동한다. 그러면 피자는 도착과 동시에 완성되고 피자가 가장 맛있는 순간은 오븐에서 바로 나온 그때라는 점을 알고 이를 기술로 실현한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배달 피자가 이렇게 맛있었던 경험이 처음이다. 그 놀라운 경험은 SNS를 타고 급속하게 퍼져나가 줌 피자는 빅히트를 치게 되었다. 결국 맛이 킬러 콘텐츠였다. 맛은 요식업의 본질이다.
그걸 위해 기술은 거둔 것일 뿐이다. 준 피자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3억 7천만 달러, 약 4,300억 원을 투자받아 로봇 기반의 푸드 배달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준 피자가 기술을 더해 킬러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카카오뱅크는 기술을 덜어내서 킬러 콘텐츠를 만든 경우다. 2017년 최초의 인터넷 은행 K뱅크가 출범하고 이 은행은 3개월 동안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늦게 출발한 카카오뱅크는 3개월 동안 무려 500만 명의 고객이 가입한다. 체크카드도 300만 명이 넘게 신청한다. 그 이유가 놀랍게도 귀여워서였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프렌즈의 귀여움으로 문을 열고 기술로 완성했다. 일단 귀여우려면 공의 인증서는 없어져야 한다. 이름부터 귀엽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터치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지문 인증으로 간편하지만 안전한 기술은 적극 도입한다.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귀여움을 완성했다. 기술을 더한 게 아니라 덜어내서 귀여움을 완성한 것이다. 500만 명을 열광시킨 기술은 덜어냄이었다. 그래서 킬러 콘텐츠는 만들기가 어렵다. Best service is no service. Best service is no service. 지금까지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왕도가 없다. 어떤 때는 더하고 어떤 때는 덜어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고객을 사로잡는 매력을 만들어내는 건 공감 능력에서 오는 세심한 감성이다. 물론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작동할 몇 가지 성공의 키워드는 존재한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보다 적은 터치로 간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더라도 한번 쓰고 나면 너무나 편리해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도록 간편해야 한다. 그 모든 화면은 디테일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아마존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Best service is no service. 고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첨단 기술을 투입하는 것이다. 아마존고 무인 매장의 철학도 이것을 관통한다. 그냥 집어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업의 본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이건 꼭 정리해봐야 해를 친구들에게 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옷은 예뻐야 하고 음식은 맛있어야 하고 서비스는 편리해야 한다. 이미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이니 굳이 설명이 필요는 없겠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요식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다. 음식 맛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즈니스는 포기하라고까지 얘기한다. 업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도 기준은 고객이다. 항상 고객이 원하는 걸 집착하며 찾아내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심지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변화에 대항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성이 발휘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험을 한 고객이 너도 이건 꼭 써봐 라고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릴 수 있는 간단한 수단이 필요하다. 링크로 설명을 공유하거나 앱을 다운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영상 링크를 보내는 등 SNS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툴도 많이 나와 있다.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고객의 반응을 모두 모으는 것은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모아진 데이터의 분석도 어렵지 않다. 아마존 앱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IBM의 왓슨 등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그것을 통해 얼마나 고객들 사이에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전략 상품이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툴이 준비된 셈이다. 이런 법칙을 다 이해하고 기획하더라도 여전히 킬러 콘텐츠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킬러 콘텐츠는 높은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시스템적으로 미리 구축해둬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매주 업그레이드하며 일주일간 쌓인 고객의 불만을 즉시 해결했던 샤오미의 서비스 시스템은 그 자체로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주는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빨리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회사의 운영 시스템에 담은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즉각적인 고객 대응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는 킬러 콘텐츠 요소이다. 스토리의 함정. 문제는 기술이 향하는 방향이다. 테슬라는 2018년 큰 위기를 겪었다. 모델 3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데 반해 제조의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완전한 로봇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사람이라면 쉽게 하는 일이 오히려 로봇으로 해결하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리컵을 들어 올리는 손을 만드는 일부터가 그렇다. 강하게 잡으면 깨지고 살살 잡으면 떨어뜨린다. 그러니 초정밀 센서가 붙어야 한다. 즉시 반응하는 시스템을 위해 고성능 CPU와 통신 시스템도 요구된다. 5개의 손가락처럼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관절마다 모터가 들어가고 그걸 관제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러니 수백 개의 모터와 수백 개의 센서 그리고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어 작동해야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가능하다.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에게는 그냥 무언가 들어 올려 적당히 올려놓는 단순 작업인데 말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완전 자동화에 실패했다. 이때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다. 다행히 일론 머스크와 엔지니어링 팀이 주말도 있고 일을 해낸 덕에 사람과 로봇의 협업 체계로 자동차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주가도 회복되었다.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스토리는 훌륭해도 물리적인 해결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교훈이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랑하는 테슬라 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뛰어다니는 로봇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비슷한 함정을 갖고 있다. 로봇 기술력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도 안정적으로 걷고 뛰는 로봇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통 수백 번을 테스트해서 한 번 성공하면 그걸 비디오로 찍어 올린다고 한다. 사람처럼 주변 환경에 대해 즉각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반응하는 로봇은 아직 요원하다는 뜻이다. 배터리도 큰 숙제이다. 현 시점의 로봇들을 전부 전투 로봇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2시간도 버티기가 어렵다. 사실 드론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91년 처음 상용화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용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폭발 문제도 여전하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것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크기의 현재 배터리의 100배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혁명일 텐데 말이다. 결국 스토리도 디지털 플랫폼도 킬러 콘텐츠도 다 중요하다. 그걸 해결해주는 기술의 디테일이 따라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술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동안 갈고 닦은 제조 기술력의 우수성이다. 디지털 플랫폼도 취약하고 스토리텔링도 미흡하지만 그걸 구축하는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강의 대열에 올라가 있다.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반도체다.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은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지만 나노 과학의 결정체인 반도체 산업은 부동의 세계 1위이다. 로봇 기술도 크게 밀리지 않았다.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팀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R&D 투자비를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 어렵다는 신약 허가를 연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제조 기술력의 끝은 어딜까 놀랍기만 하다. 우리 기업들이 스토리텔링이 취약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가 규제에 잡혀 혁신의 속도가 늦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조 산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우리 제조 기술의 디테일이 팬덤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계에 부딪혀 실현할 수 없는 스토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 모델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팬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개된 갤럭시 폴드는 외계인 납치설이 나올 만큼 전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다. 2019년 CES를 뒤집어 놓은 LG전자의 롤러블 TV도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하다. 이제 아쉬운 건 스토리뿐이다. 팬덤을 창조하는 스토리가 이 놀라운 제조 기술과 만난다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DNA 교체. 지금은 부작용의 뒷면을 읽어야 할 때다.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대세로 부상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이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아마존 같은 성공 사례를 모델로 벤치마킹도 수행하며 유사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기획해 본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다. 사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마음속 깊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다. 부작용의 뒷면. 앞서 언급했듯 기성세대에게 디지털 문명은 매우 낯선 경험이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부작용 이야기부터 튀어나왔다. 스마트폰 문명이 증가하면서 생겨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성세대는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우리 상식 속에서도 스마트폰 문명은 부작용이 참 크다는 생각이 고착되었다. 이것을 뒤집어 보아야 한다. 36억의 인류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문명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작용의 뒷면을 보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의 혁신성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내 상식의 기준이 디지털 문명으로 옮겨갈 수 있다. 가정에서 1인 크리에이터가 꿈이라는 아이, 프로 게이머로 성공했다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난감하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명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옛날 같으면 9시 뉴스 앵커가 되겠다, 프로 바둑기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 그러니 부작용을 혁신성으로 바꿔봐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세대다. 그들은 메신저 앱으로 대화할 때 예의범절, 말투, 유행어를 모두 내 속에 지니고 있다. 지금의 50대는 갖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도구를 통해 대화를 나눠도 소통이 어렵다. 디지털 문명은 과거에는 없던 것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기성세대가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한 경험과 지식은 이 문명에서도 여전히 훌륭한 자산이다. 세상을 잘 사는 지혜는 어디서나 유효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아이들은 막연히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함께 같은 방향을 봐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시야도 당연히 넓어진다. 성공하는 크리에이터의 조건은 무엇인지 혹은 크리에이터로 살지는 않더라도 기획자, PD, 시나리오 작가 등 관련해서 꿈을 꿔볼 만한 직업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게 찾다 보면 당연히 더 좋은 기회가 열린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북미에서는 이 스포츠가 아이스 하키보다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축구나 야구로 보면 된다.
우리 아이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거나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스포츠 방송 전문가, 레저 스포츠 교육 종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실제로 그런 생태계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게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건 어른들의 몫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욱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생태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부작용 덩어리로 인지하고 있다면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가 없다. 서로 갈등만 가득할 뿐이다. 미디어 산업의 본질, 스포츠 산업의 본질은 유튜브 생태계나 게임 산업 생태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 회사에서는 어떨까? 조직 내에서의 디지털 문명에 맞춘 시선을 갖는 건 더욱 중요하다. 조직의 혁신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좋은 인재로 일할 수 있느냐가 이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한 채 살아왔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대리에게 배워야 하고 대리는 과장에게, 과장은 부장에게, 부장은 이사에게, 이사는 사장에게 배워야 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런데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소비자의 상식이 바뀐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졌다. 신입사원의 아이디어에 조직의 경험을 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 사장이 솔선수범의 조직의 DNA를 바꿔야 한다. 신입사원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대리가 받아들면 그래 이게 사장이 찾던 거야가 될 수 있게 말이다. 요즘 회사에서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한다. 20대 직원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다고 불만이 터지는가 하면 40대 부장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이 꼰대스럽다며 블라인드 앱 회사원들끼리 서로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는 전세계 최고의 뒷담화 앱에 올라온다. 사장이 갑질을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고 과거에는 관행이라고 여겨지던 회식 문화가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발언들이 성추행, 언어폭력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거의 사회적 기준과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기준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통의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혁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부부터 문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문명의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기업 문화도 조직 문화도 이에 달라져야 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이미 많은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고쳐야 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이야기한다. 수동적으로 불합리한 관행만 철폐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신소비 문명을 조직 문화로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만큼이나 반대쪽에서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 내 새로운 인간관계, 업무 처리 방식, 근무 태도를 어떻게 정의할지 서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비자 문명과 눈높이를 같이 하자는 대원칙 하에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의 기준을 삼을 데이터가 필요하다. 신입사원과 고참 부장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무조건 신입사원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부장이 항상 옳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판단은 데이터가 하게 해야 한다. 회사의 생존이 고객과의 소통에 달려있고 그들이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동의했다면 조직 운영의 기준도 그에 맞춰야 한다. 우리 회사의 고객들이 어떤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지, 어떤 문명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을 조직 문화에 반영해야 한다. 사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 문명이 회사에 스며들게 된다. 사장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기업으로 간다. 이것이 혁신의 방향이다. 그래서 사장부터 임원부터 열심히 새로운 문명을 학습하고 이걸 부지런히 전파해야 한다. 새로운 TF팀을 만들어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소비 문명을 학습하게 하고 이걸 모든 조직 안에 심어야 한다. 그렇게 기업 내 의사결정 문화가 달라졌다는 걸 모든 조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DNA가 달라졌다는 걸 모든 조직원이 인지해야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다. 혁신은 개선이 아니라 모든 걸 바꾸는 일이다. 기업이 혁신하려면 기업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에필로그.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다.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다.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특징과 변화된 모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지금이 명확한 혁명의 시대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새로운 문명을 공부해야 하고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읽고자 노력해야 하고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도 익혀야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이다. 혁명의 시대 결국 답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이 책을 마무리할까 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다. 스마트폰, 컴퓨터, TV를 비롯한 가전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생활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웃나라 강국 일본에도 없는 우리만의 메신저 앱 카카오톡과 국가대표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갖고 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몇 가지 규제만 뺀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 콘텐츠 산업은 아시아 최고로 발돋움했고 해외 여러 국가의 팬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에서 시작하여 불과 60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게다가 강력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인 분단 국가에서 말이다. 세계에 입증한 대한민국의 잠재력의 스케일이 이렇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왔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라고. 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기술력도 없는 나라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민감하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은 세계 최고이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인사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사회, 어디 사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사회이다. 식당에 가면 이모가 있고 친구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이며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끈끈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호모사피엔스 시대 디지털 소비 문명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직문화, 사회의 위계질서, 사내 직원 간의 관계,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과 그들의 관계까지 거의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있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사업 방식도 조직의 운영도 모두 달라지고 있다. 이 모든 카오스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은 고객이 왕이다이다. 이 시대의 왕인 고객을 살아남는 비법은 사람을 잘 아는 자만이 찾을 수 있다.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답은 사람에게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부지런히 공감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관계망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물론 방법은 과거와 다르다. SNS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달라지는 문화 트렌드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도 빠르게 학습하고 복제해야 한다. 신문명이 만드는 새로운 언어 체계도 적극적으로 학습하면서 디지털 문명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에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시간도 낭비하고 때로는 중독도 되고 감정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작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힘껏 활용하며 스스로 펼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부작용에서 부를 떼어내고 혁신의 순작용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보이는 것이 바로 디지털 문명의 특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뛰어놀던 공간이 땅 위라면 디지털 문명의 놀이 공간은 무한한 창공이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
혁명의 시대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모두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면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확실히 우리에게 기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디지털 문명의 확산이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미래라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하겠는가? 하시겠습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다. 혁명의 위기를 넘어 함께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가자. 갑시다. 갑시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다. 혁명의 위기를 넘어 함께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가보자. 예. 포노사피엔스. 예, 포노사피엔스. 네, 오늘 이제 포노사피엔스 책은 다 읽었습니다. 예, 포노사피엔스 책을 다 읽긴 읽었는데, 예. 오늘이 7월 27일 토요일, 2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24년. 내일도 일찍 출근을 해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AI 사피엔스, 세이노의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중에 읽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조를 번 이면정의 여기 돈은 끝없이 흐르고 있다. 돈이 현정이를 향해서 흘러들어오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다음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천천히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말해보자.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온다. 돈은 좋은 것이다. 참으로 좋은 것이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진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현명하게 건설적으로 뜻깊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돈을 쓰겠지만 그것은 몇 배로 불어나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돈은 나에게 눈사태처럼 풍족하게 쏟아집니다. 나는 그것을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마음의 부에 감사합니다. 굿나잇.